우리가 F1을 재미있게 보는 이유를 딱 하나만으로 꼽을 순 없을 겁니다. 압도적인 속도감, 고도의 기술 싸움,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장면들, 그리고 각종 밈들까지.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건 각자의 서사를 안고 달리는 드라이버들이 아닐까요? 빛나는 외모, 우승과 좌절을 오가는 드라마까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최애 선수 한 명쯤은 마음에 품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최애 선수는 2025 시즌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지난 여름 많은 분들이 즐겨봐주신 드라이버 소개 모험 순서를 바탕으로 원투피니시가 내 멋대로 점수를 매겨본 드라이버 2025 시즌 성적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만년 2위 랜도 노인스라고 불렸던 비운의 아이콘이었지만 마침내 월드 챔피언까지 달성하며 F1의 정상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노리스 월챔 축하합니다. 올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노리스가 압도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시즌이긴 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분명 여러 실수들이 많았고 멘탈이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며 챔피언할 깜냥은 아니라는 말까지 듣기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노리스는 무너지지 않았고 자신의 여러 실수들을 극복하며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드라이빙도 레이스 접근 방식도 그리고 멘탈까지도 말이죠. 노리스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월드 챔피언이 되기엔 충분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연 2026년에도 노리스가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올 시즌의 중반까지 가장 압도적인 드라이버였습니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연속 사고가 발생하며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이후 그립이 부족한 트랙들을 연이어 만나며 고전했고 미국과 브라질 스프린트 연속 사고까지 겹치며 결국 챔피언십 선두자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3위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스트리가 거둔 7번의 그랑프리 우승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버스톤, 헝가리, 카타르처럼 팀의 판단으로 날아간 승리까지 생각하면 그의 성적은 더 좋았을 수도 있죠. 2025년은 피아스트리에게 좋은 시즌이었지만 위대한 시즌이 되기엔 후반기 낙폭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겨우 F1 데뷔 3년차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2026년은 정말 큰일을 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시즌 페라리는 정말 암울한 한 해였습니다. 샤를 르클레르는 올 시즌 자신이 챔피언십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페라리를 4강팀에 겨우 붙어있게 하기 위한 외롭고 힘겨운 싸움들 뿐이었죠. Is there leakage? A leakage of what? I have the seat full of water, like full of water. Must be the water. Let's add that to the weather filter. 르클레르는 경쟁력 없는 레이스카를 이끌고 무려 5번이나 프런트 로우를 차지했고 7번의 포디움을 기록했습니다. 젖은 노면만 빼면 거의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예상과 달리 거의 매경기 해밀턴을 압도했죠. 솔직히 2025년 페라리는 르클레르의 클래스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이 올 시즌 페라리로 이적 후 티포시들은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걸 기대했지만 결과는 예상과는 정반대였죠. 2025 시즌은 해밀턴의 F1 커리어 최악의 시즌이었습니다. 새로운 팀에 대한 적응과 페라리의 부족한 차량 성능을 감안하더라도 7회 챔피언에게 거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물론 인상적인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스프린트 레이스 우승, 그리고 일부 구간에서는 샤를 르클레르와 비슷한 페이스를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시즌 평균을 놓고 본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팀메이트와의 퀄리파잉 배틀에서 평균 3.6그리드 뒤에 머무는 정도였죠. 심지어 연이은 퀄리파잉 Q1 탈락을 기록한 뒤 해밀턴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적당히 포인트를 벌어들이긴 했지만 해밀턴은 고작 안정적인 세컨드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 페라리에 온 게 아닙니다. 해밀턴 화이팅! 레드불의 막스 베르스타펜이 만약 맥라렌 차를 탔다면 이미 챔피언을 차지했을 거라는 말은 꽤나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가 현재 F1 그리드에서 가장 강력한 드라이버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스페인에서 러셀과의 접촉사고, 실버스톤에서의 스핀 같은 아쉬운 모습도 있었지만 겨우 그 정도로 올 시즌 그가 보여준 신들린 레이스를 가릴 순 없습니다. 불안정하고 다루기 힘든 레드불의 레이스카로 무려 104점까지 벌어졌던 챔피언십 포인트 점수차를 좁히고 최종전 아부다비까지 경쟁을 끌고 간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업적이었습니다. 그가 하반기에 보여준 미친 추격은 올 시즌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냈죠. 만약 츠노다 유키가 레이싱 불수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2025 시즌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츠노다의 시즌 출발은 나름 괜찮았지만 레드불 승격은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르스타펜 옆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했던 츠노다는 매 경기 심하게 흔들렸고 퀄리파잉과 레이스에서 모두 균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몰라에서 퀄리파잉 사고로 차가 대파된 이후 업그레이드 일정에서도 계속 밀리게 됐습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동안 베르스타펜은 385포인트를 벌어들인 사이 츠노다는 30포인트를 벌어들였고 결국 레드불의 시트를 잃고 말았죠.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은 올 시즌 내내 기복 없이 가장 안정적인 주행을 펼치며 해밀턴의 빈자리를 말끔히 지워버렸습니다. 캐나다와 싱가포르에서는 우승을 차지했고 맥라렌 듀오와 베르스타펜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포인트를 챙기기까지 했죠. 퀄리파잉과 레이스에서 팀메이트인 안토넬리보다 분명한 우위를 유지했고 메르세데스 입장에서 최악의 주말조차 러셀은 괜찮은 수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러셀에게 남은 건 단 하나, 챔피언 경쟁을 할 수 있는 차를 갖는 것이죠. 키미 안토넬리는 데뷔 전부터 역대급 유망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만큼 데뷔 첫 시즌부터 나름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애미 스프린트 폴 포지션, 캐나다 그랑프리 포디움까지 18살의 루키 드라이버로서는 믿기 힘든 성과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다소 들쑥날쑥하긴 했습니다. 특히 시즌 중반 메르세데스가 도입한 리어 서스펜션 업그레이드가 안토넬리의 공격적인 드라이빙 스타일과 맞지 않았고 그 결과 자신감과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팀이 해당 업그레이드를 완전히 폐기한 이후 안토넬리는 완전히 다른 드라이버처럼 달렸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르세데스의 차세대 에이스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스턴 마틴의 중년 가장 페르난도 알론소는 44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팀의 중심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8경기 동안 포인트를 따지 못했지만 에스턴 마틴의 첫 대형 업그레이드가 들어간 이몰라 이후부터는 차가 경쟁력을 가질 때마다 확실하게 결과를 챙겼습니다. 가끔씩 삐끗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아직은 나이가 그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람 깎는 노인 에이드리언 뉴이가 본격적으로 지휘할 2026 시즌의 에스턴 마틴에서 알론소가 보여줄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에스턴 마틴의 도련님 랜스 스트롤은 온 시즌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팀메이트 페르난도 알론소를 앞선 건 겨우 한 번 중국 스프린트 퀄리파잉에 유일했을 뿐 평균적으로 알론소보다 0.25초 느렸고 호주 개막전 6위가 사실상 시즌 최고의 성적이었죠. 시즌 전체를 보면 무난하지만 인상적이지는 않은 해였고 집중력을 잃어보이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마지막 9경기에서 획득한 포인트는 고작 1점 정도였죠. 이러다간 스트롤의 아빠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알핀은 올 시즌 내내 밑바닥이었고 알핀의 레이스카는 모든 팀들 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차로 평가받았지만 피에르 가슬리는 그런 형편없는 차를 가지고 거의 혼자서 팀을 이끌고 갔습니다. 차가 최악일 때도 퀄리파잉에서 기적처럼 Q3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즌 내내 무려 11번의 Q3 진출을 기록했죠. 포인트 피니시는 단 7번 뿐이었지만 잭도안과 콜라핀토가 단 한 점도 따내지 못한 걸 생각한다면 가슬리가 2025 시즌 최악의 레이스카를 가지고 얼마나 잘 싸웠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시즌 6라운드가 지난 뒤에야 투입된 프랑코 콜라핀토의 2025 시즌은 처음부터 끝까지 험난했습니다. 어수선한 팀 내부 상황 속에서 경쟁력 없는 알핀의 레이스카를 가지고 고군분투했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긴 어려웠죠. 시즌 평균을 놓고 보면 가슬리와의 퀄리파잉 배틀에서 매번 0.3초 정도 뒤처졌고 브라질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는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야 할 순간에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음 시즌 시트를 확보한 콜라핀토에게 2025 시즌은 본격적인 활약을 위한 기초공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핀의 정규 드라이버로 호기롭게 시즌을 시작했던 잭도안은 고작 단 6번의 그랑프리와 2번의 스프린트만에 시트를 잃었습니다. 물론 속도가 번뜩이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팀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호주 개막전에서의 사고, 일본 그랑프리 프랙티스에서의 대형 사고를 포함한 여러 번의 접촉 사고들까지 안 그래도 어수선한 알핀팀의 수뇌부는 이런 불안정한 잭도안을 계속 시트에 앉힐 수 없었기에 결국 리저브 드라이브로 강등시켰고 다음 시즌 또한 장담할 수 없게 됐죠. 과연 잭도안을 F1 그리드에서 다시 보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에스테반 오콘은 어느덧 10년차 F1 드라이버로서 2025년 하스로 이적 후 나름 인상적인 레이스를 펼쳤지만 팀메이트인 루키 올리버 베어먼과 비교했을 때 퀄리파잉과 레이스 성적에서 줄곧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베테랑 선배로서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본인의 주행 스타일과 하스의 차량 궁합이 좋지 않아 올 시즌 내내 차량 세팅에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려졌죠. 끈질기 생명력으로 아직까지 F1의 시트를 지켜내고 있지만 오콘이 앞으로도 그리드 위에서 살아남으려면 2026 시즌 하스의 퍼스트 드라이버로서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증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니어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루키 올리버 베어먼은 F1에 올라와서도 충분히 빠를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시즌 초반에는 외부 변수도 있었고 본인의 실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름 휴식기 이후 베어먼은 단순히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주말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고 그 변화는 바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멕시코 그랑프리 4위라는 성적을 포함해 휴식기 이후 10경기 중 6번이나 포인트 피니시에 달성하며 확실히 F1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였습니다. 중위권 하스팀의 아쉬운 차량 성능을 가지고도 데뷔 첫 해에 그가 보여준 성과는 그가 얼마나 높은 잠재력을 가진 드라이버인지 보여줍니다. 레드불에서 줄곧 적응하지 못하며 단 2경기 만에 레이싱 불수로 강등된 리암 로스는 오히려 레이싱 불수에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아제르바이잔에서 6위로 착허기를 받으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밖에 여러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레드불 콜업을 놓고 경쟁하는 팀메이트 아이작 카제로와 비교한다면 퀄리파잉 기록도 뒤질 때가 많았고 자잘한 실수를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레드불 수뇌부의 냉혹한 칼바람에서도 끝까지 버틴 끝에 로스는 2026년 시트를 무사히 지킬 수 있었지만 새롭게 합류하는 팀메이트 루키에게 밀리지 않으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작 카제르는 올 시즌 개막전인 호주 그랑프리에서 레이스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고를 내며 최악의 데뷔전을 치렀지만 그 이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즌을 보내며 2025년 최고의 루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그랑프리 포디움을 포함해 꾸준한 포인트 피니시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중위권 차량을 가지고 Q1 탈락이 단 2번밖에 되지 않는 안정적인 퀄리파잉 성적이었습니다. 나보다 나은데? 팀메이트인 리암 로스를 상대로도 퀄리파잉 배틀과 챔피언십 포인트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의 재능과 가능성을 알아본 레드불은 2026 시즌부터 하자르를 승격시키는 결정을 내렸죠. 과연 하자르는 2026년 레드불의 세컨드 드라이버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요? 페라리에서 윌리엄스로 팀을 옮긴 사인츠는 생각보다 빠르게 팀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윌리엄스 역시 올 시즌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중위권 최강팀으로 우뚝 섰습니다. 물론 사인츠는 시즌 초반만 해도 생각보다 부진한 모습이었고 운도 제법 따르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아제르바이잔과 카타르에서 레이스 3위를 기록하며 무려 8년 만에 윌리엄스의 포디움을 안겨주는 등 시즌 후반기 사인츠가 보여준 뛰어난 기량은 그가 어떤 가치를 지닌 선수인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윌리엄스와 사인츠의 2026 시즌이 더욱 기다려지네요. 사인츠 화이팅! 알렉스 알본의 시즌은 앞뒤가 완전히 다른 형태였습니다. 시즌 초반 8경기에서 무려 7번 포인트 피니시를 기록하며 윌리엄스의 컨스트럭터 5위 도약에 토대를 마련했죠. 하지만 시즌 후반 3분의 1에서 알본은 고작 3포인트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후반기 카를로스 사인츠가 치고 올라오는 동안 알본은 확실히 주춤한 모습이긴 했지만 시즌 대부분 알본은 매우 강력했고 윌리엄스가 올 시즌 거둔 엄청난 포인트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습니다. 알본의 후반기 부진이 단순한 슬럼프였는지 아니면 팀의 중심이 사인츠 쪽으로 이동한 신호였는지 그 답은 2026년에 나오게 되겠죠. 자우버의 니코 힐켄베르크는 단 한 번도 포디움에 오르지 못한 드라이버라는 불명예 기록을 매경기 경신하며 2025 시즌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그는 퀄리파잉만 잘하고 정작 레이스는 처참한 선수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시즌 자우버가 획득한 전체 포인트의 73%를 혼자 책임졌고 특히 비가 오던 영국 실버스톤에서 무려 19위로 출발해 포디움에 오른 영화 같은 레이스는 2025 시즌 최고의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힐켄베르크는 만년꼴찌 팀 자우버를 다시 믿을 수 있는 팀으로 끌어올렸고 2026 시즌 아우디란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팀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브리엘 보톨레토의 2025 시즌은 충분히 자랑스러울 만한 루키 시즌이었습니다. 자우버가 최악의 상태일 때도 팀 동료 힐켄베르크와의 퀄리파잉 배틀에서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플로어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헝가리 그랑프리 6위를 포함해 4경기 중 3번의 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몇몇 경기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동료 루키 선수들이 하나둘 포디움에 오르는 모습을 그저 부럽게 지켜봐야 할 때가 많았지만 보톨레토는 그래도 자신의 제 몫을 충분히 해내며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죠. 다가오는 2026 시즌 그의 진가는 아우디라는 이름과 함께 드러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2025 시즌 드라이버별 성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반박시 여러분 말이 무조건 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응원하는 선수는 올 시즌 어떤 결과를 바라들었나요? 또한 조만간 새롭게 시작될 2026 시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완전히 바뀌는 규정, 새로운 레이스카, 그리고 다시 리셋되는 경쟁 구도 속에서 여러분의 최애 선수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